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디를 할 거냐면 저번 주에 봤던 것 중에서 저번 주에 봤던 것 중에서 연결해 가지고 법률행위 보고 의사표시 들어갈 건데 민총은 권리변동이 먼저 나온다 그랬는데 요 권리변동 그렇게 많이 배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6회하고 28회하고 그 다음에 34회 때인가요? 한번 얼핏 나왔었는데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물권하고 요건 채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가 되면 매도인은 대금 지급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고 매수자는 소유권, 재산권 이전 의무, 이전 청구권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채권인데 이 채권 자체가 변동된다 그랬는데 변동은 발생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변경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멸되는 것을 총칙에서 권리 변동 그래요. 이게 물권 변동이거든요. 그럼 물권 변동이 되고 이건 채권 변동이 돼요. 변동이라고 하는 게.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는 원인 두 개가 있었습니다. 원인이. 하나가 법률행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었던 거죠. 이렇게 규정인데 원래는 법률 규정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그냥 우리가 통례적으로 쓰는 거지만 정확히는 법률행위 아닌 행위라 그래요. 이게 정식 명칭인데 법률행위 아닌 행위 그러는데 요걸 줄여가지고 법정이라고도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뭐 준법률행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근데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의도라고 하는 건 결국 의사표시거든요. 이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법률 규정은 의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의사표시하고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건데 우리가 물권법에 연결이 되면 물권법에 가면 이 법률행위는 186조하고 연결돼요. 권리가 변동됐다는 걸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시방법인 등기란 제도를 사용하는 거고 여기는 187조가 적용이 돼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이제 처분할 때는 등기를 갖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걸 갖다가 물어보긴 하는데 작년 35회 때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원래 요 근래는 잘 안 물어보는데 작년에 물어봤던 내용인데 뭐 상식선에 불과한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법률 행위를 가지고 나왔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권리 변동이 끝나면 두 번째가 법률 행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법률 행위가 끝나면 법률 행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의사표시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나오게 되는 거고 법률 행위는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대리 제도가 들어옵니다.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취소가 되기도 하는데 요 무효나 취소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에다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조건과 기한의 개념이 뭐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민법 총칙이 6파트로 나눠 있긴 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배우는 민법 총칙은 전체 민법 총칙의 50%밖에 안 배워요. 실제 요 앞에도 엄청 양이 많고 뒤에도 이제 기간 소멸시효가 있는데 그건 빠져버린 것들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중개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뺐던 것 같아요. 법률행위 안에는 원래는 처음에 가면 의의를 먼저 배우죠. 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류를 우리가 배웠었는데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 요식행위, 분류식행위, 뭐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올해 좀 조심을 해야 될 건 단독행위를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법률 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거든요. 요게 끝나면 네 번째가 목적이에요. 이렇게 다섯 번째는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이게 배운다는 거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게 항상 문제가 41번이 가장 골칫거리예요. 이게 출발점이 가장. 우리 민법이 1번이 41번이거든요. 42번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42번 해봐야 뭐 반사회 질서나 불공정이나 이중매매가 나오는데 뜬금없이 41번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게 가장 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요 최고권하고 요 거절권 있잖아요. 최고 거절권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준법률행위라고 해서 준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걸 구체적으로 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러거든요. 통지 그러는데 이걸 의통 그러는데 큰 의미를 주지 마세요. 이건 용어를 뒤져보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최고 거절권은 준법률행위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그 단독행위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계약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요 두 개를 구별할 때가 있어요. 이걸 구별할 때가 있는 시험 문제가 있고 단독행위도 원래는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거든요. 요 두 개를 구별해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정도가 좀 체크가 될 필요가 있고 뜬금없이 34회 때 그 채권행위하고 처분행위를 묻긴 했거든요. 그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럼 채권양도 채무면제는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했던 거 기억나요?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아직 안 들어갔는데 세 번째는 법률행위 목적이라는 데에서 원래 목적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갖고 있는데 이놈이 약간 골칫거리예요. 이 적법이. 그래서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을 두 개 구별하거든요. 이따 할 건데 그게 이 적법성에서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 다음 중 효력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이게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이 구별되는데 41번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은 해요. 이제 약간 연결고리는 없지만 그래서 뜬금없이 41번이 나오는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41번을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얼른 패스해 버리세요. 그리고 42번을 바로 푸세요. 그 41번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잡아먹어 버리면 뒤에 거가 계속 밀려버린다고 그런 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험장에 여러 번 들어가다 보면 느끼는 경험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는 체크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법률이 성립하고 효력 요건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시면 들어와 있는데 잠깐만요. 요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가 들어와 있는 부분인데 교재가 지금 요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 25페이지를 올라오시면 되네요. 25페이지에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법률행위 안에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습니다만 거의 법률행위는 70% 이상이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좀 괜찮아요. 그럼 자 여기 오면 갑이라는 사람하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을하고 이렇게 돈 1억에 둘이 매매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매매 계약을 맺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맺을 때에 요게 지금 계약이니까 법률행위겠죠. 그럼 얘가 청약을 하고 얘가 승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 성립이 요건이 먼저 갖춰야 되고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나눠보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립이 되어야 돼. 되어야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럼 효력 요건은 우리가 흔히 쓰는 것 중에 어떤 거 있냐면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계약은 취소입니다. 이 계약은 해제입니다. 해제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은 성립이 돼 있어야 돼요.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무효다, 취소다, 해제한다, 뭐 유효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성립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만 나올 수 있지 성립이 안 됐는데 이걸 유효, 무효를 나눌 수는 없죠. 만약에 계약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돼 버렸어요. 그럼 얘를 논할 이유가 없다고. 얘가 안 되면 얘가 논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효력 요건을 따진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성립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약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는 1번은 당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되는데 갑이 있어야 되고 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매매 목적은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돈 1억이 되겠죠. 이런 것들.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건 없습니다. 목표는 없을 수 있는데 목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결혼할 때에 어떤 결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게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청약과 승낙이라는 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약이다, 그 다음에 승낙이다 이런 세 가지의 성립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든 법률행위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법률행위에. 그래서 감남과 을녀가 결혼을 한다. 그럼 이게 혼인계약이거든요. 혼인계약을 할 때 성립되는 요게 있어야 된다고. 남자, 여자,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청혼도 하고 승낙도 하는 거죠. 다만 이 의사표시는 명시적, 묵시적, 서명구도 상관없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문제를 냈었냐면 요걸 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 갑이라는 사람이 얼마라고 했냐면 자기 집을 팔겠다는 거야. 그럼 일반적으로는 한글로 보통 쓰잖아요. 보통 예를 들면 5억 뭐 이렇게 쓴단 말이야. 아니면 숫자 쓰기가 보면 5자 쓰고 5억 원 이렇게 쓰거든요. 한글로. 근데 이 사람이 청약서를 보낼 때에 숫자를 쓴 거야. 5555 점점 해서 5 이렇게 쓴 거라고. 근데 이걸 받은 을이 입장에서 을에 보니까 을은 이게 5억으로 보이지 않고 5천으로 보였나 봐요. 이게 5천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내가 5천으로 승낙을 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4번 지문에다가 을은 이 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OX. 이건 X죠. 왜 X인가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 거예요. 내용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니까 청약과. 이 사람은 5천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5억이라고 했고 이 사람은 5천이라고 했거든. 가격 자체가 안 맞아. 그럼 다 이제 이해를 해. 근데 이게 나 혼자 시험장에 가서 4번 지문을 본단 말이야. 동그라미 4번에 이건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10명 중에 8명은 다 맞다고 그래요. 그걸. 다 맞다고 하거든. 왜? 착오가 나오려면 여기가 있어야 돼요. 착오는 유효인데 착오로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거든. 그 착오가. 그럼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성립이 안 된 거라고. 어떤 사람도 봤냐면 저는 시험 끝나고 나오면 절대 자기의 잘못은 반성을 잘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숨은 불합이 이따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숨은 불합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니면 여기가 무의식적 불합이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이게 이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떨어진 다음에 난 수문이나 이 무의식적 단어를 몰라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야. 그럼 미친 사람이요. 지금 이게 액센트가 아니라 여기가 액센트거든. 불합이라는 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는데 뒤에 착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엄연히 틀린 거거든. 여기가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액센트가 있는데 그 잘못 긁고 있는 거지 그걸요. 그러니까 이건 수식어에 불과한 거고 방금 숨은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이가 그거예요. 5천이라고 5억이라고 했는데 5천으로 본 거지 무의식적으로 난 몰랐다 이거지.
모르고 승낙을 한 거니까 그게 그 말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불합의라는 거야. 불합의는 다른 말로 불성립이거든. 합의가 안 된 거니까. 합의가 안 됐는데 이게 무효 취소를 논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는 같은 몸뚱아리인데 옷을 바꿔요. 옷을 바꿔 입고 나오는데 그걸 구별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죠. 절차법은 그 단어를 반드시 써줘야 되지만 실체법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몸뚱아리만 같으면 돼요. 이거 언어적 의미가 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어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이 용어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민법은 어려운 과목은 어려운 과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좀 쉬워요. 이게 금방 이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문과 출신들은 잘 못해요. 근데 그 국문 전공한 사람, 국어 그분들은 잘하더라고요. 빨리 합격을 해요. 진짜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는 어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올라오고 수학 전공한 사람 잘하더라고요. 수학 전공한 사람 그냥 무대표로 외워버리니까 이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당사자 이게 성립이 되면 효력 요건을 따지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는 뭐가 있냐면 당사자는 일단 살아 있어야 돼요. 권리 능력인데 권리 능력은 응애하고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권리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거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진통이 올 때부터 사람이다. 아니다. 일부가 노출되면 사람이다. 아니다. 전부가 노출돼야 사람이다. 아니다. 탯줄을 끊어가지고 단독으로 호흡을 해야 사람이다.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사망 시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진통이 올 때 아버지가 죽었네? 근데 사람이 아니야, 진통은. 아니면 결국은 상속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학설이 디테일하다고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형법에서는 보통 진통이 올 때부터 사람이에요. 주기적 진통이 올 때. 그래서 진통이 오는데 죽이면 그게 이제 이렇게 조개패를 두 개 써요. 요게. 그래서 이걸 눈뜰 영자라고 해서 영아살인죄가 돼요, 이게. 영아살인죄로 가버린다. 이건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통이 올 때 사람이 죽으면 영아살인죄가 되는데 민법에서는 전부가 노출될 때부터 사람이에요. 전부가. 그럼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 해가지고 맥박이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거기까지가 사람으로 보는 거. 그때까지가 권리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있는데 의사 능력은 규정이 없어요. 요건 이제 민법에 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의사 능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지, 상황별로. 10살짜리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사고 판다. 그럼 걔는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죠. 의사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요 막대 사탕이 맛있다는 건 10살짜리도 알잖아요. 그건 의사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사 능력을 판단하다 보니까 민법은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미성년자, PP라고 하는 거,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인데 이 사람은 행위 능력이 없죠. 그러면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무효 사유라고 하고요.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사유라고 해요. 이제 행위 능력은 규정이 있습니다. 5조부터 해가지고 5조부터 15조까지 민법 규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자,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정이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의사하고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일치가 되어야 되죠. 이건.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비통착사강이 나와요. 비진이, 통정착오, 사기강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성립 요건이고 이게 효력 요건인데 싸잡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시험에 나오는 거 몇 가지 정리해 보자고. 여기 오시면 교과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성립되지 않았다. 페이지 25페이지인가요? 아까? 자,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불성립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불합의라 그래요. 불합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무효 취소라든지 예를 들면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게 나름 중요해요. 나름 중요하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3번 나와요. 10년 동안 3번 나올 때마다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처럼 요런 거 있잖아. 아까 5억이었는데 이게 참 헷갈릴 것 같아. 그죠? 5억인데 요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5천.
이런 식으로 간다면 헷갈리긴 할 것 같아.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약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착오로 취소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취소한다 그러면 X가 되죠. 안 되면 써놓으면 좋죠. 뭐 써놓으면 나중에 혼자 볼 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은, 이제 우리 시험은 아직은 요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나왔었는데, 지금 안 나와. 20대 때는 나왔었는데, 성립 요건은 효력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되고요. 성립 요건입니다.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고요. 효력 요건은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이 약간 다른데, 그냥 이건 애우지는 마세요.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읽기 하는데 읽기는 해야 돼요. 참조를 해가지고 요 정도. 그 다음에 성립 요건하고 일반 효력 요건인데 큰 의미 주지 말라고 그랬죠. 당사자, 그 다음에 목적, 의사표시, 요건 이제 권리 능력, 응해하고 태어나야 되는 거고요. 의사표시, 옳고 그름, 행위 능력이고, 여기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일치해야 되고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건 이런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갑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다가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요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진이라 그래. 진이. 그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동기라고 해도 괜찮아요. 동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사가 되는 거야. 요 의사인데 이게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앞에다가 내심의 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머릿속에 있다. 내심의 의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걸 입 바깥으로 그냥 입을 통해서 요게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 1억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얘도 1억이라고 표시한다. 이걸 표시해요. 그러면 요 의사와 요걸 표시가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는 두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나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의사 표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외부로 표시했다. 외부적 표시, 외부적 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게 당연히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요걸 말한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기 강박에 의해서 즉 의사 형성 과정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뒤에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거 안 그려도 되는 건 설명인데 외울 건 아니고 읽을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건 시험에 아예 배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건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요건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 빠진 것 같아. 여기 5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중개사법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배우셨나요? 요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구역이 있으면 여기 허가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마 제가 여기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 그 다음에 허가, 그 다음에 대리권, 그 다음에 동의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냥 제가 조기허대 이렇게 외우고 동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요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리권 존재,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요거 허가구역, 허가 요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자리에 3번 나왔거든. 이 문제가 10년 동안에 농취증을 말하는 거예요. 농취증. 농취증 아시죠? 농취증은 성립 요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도 아니에요. 그냥 그 농지 전답 과손에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등기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예요. 첨부되는 서류. 그래서 지금은 농취증을 첨부하려면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나왔는데 지금은 시무까지 다 걸쳐요. 그래서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를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농취증은 농사를 짓는 사람 뭔 중요해 그게. 그렇죠? 누구나도 다 구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농지도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규제를 많이 해놓으면 안 돼요. 이 농지는. 저 같은 그래요. 어차피 쌀 남아 돌고요. 그죠? 이번 관세 낮추려면 또 수입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냥 농지는 풀어놓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과 다르죠 뭐 그분들은. 자, 내가 농사를 져보면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허대, 동의 이렇게 오시면 되고 농취증이 들어가면 안 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증명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공시법 공부하신 분들, 2차 공부하신 분들은 농취증을 언제 제출한지를 하나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써놔도 괜찮아요. 그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농취증 첨부할 때 그 첨부되는 게 있지 않나요? 요건이? 자, 아니면 말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잠깐 봐볼게요. 날개 와 보실래요? 매매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보이시죠? 그럼 계약이 성립이 안 됐대요. 안 되면 착오의 문제란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다라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거지. 성립은 됐으나 처음부터 뭐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 무효는 성립은 됐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멘트고요. 자, 일부 무효는 자, 성립이 됐다 안 됐다?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성립이 안 됐는데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전환, 일부 무효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한결같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성립이 됐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 물어볼까?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공부한 사람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래서 여기는 제예요, 제. 제한 능력자 끊고 그 다음에 착사강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에요. 그러면 착오는 성립이 된가요, 안 된가요? 된 거지. 일단은 뭐예요? 유효.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로 다루거든요. 그럼 일단 유효라는 것은 성립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애울 때는 재, 끊고 호흡에 호흡, 그 다음에 착사강 이렇게 애우시면 되고 편한 대로 애우세요. 여러분들 애우는데 지나가가지고 그렇죠? 너도 나도 애우라고 하니까 이 선생도 애우라고 하고 저 선생도 애우라고 하고 그렇죠? 애우기만 하면 맞춰요. 나도 알거든. 애우면 맞추는 거. 근데도 애우기 쉽지 않죠. 잊어먹고 그러니까. 자, 제한 능력자가 누구냐면 위에다가 미성년자 하나 써놓으면 좋은데요. 예, 보통 우리는 미성년자를 많이 울고 먹으니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건요. 여러분들 무효는 누가 주장하죠? 무효는 누가 주장해요? 난 정말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무효 사유가 있어요.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를 주장하지 않아도 무효인가요? 무효를 주장해야 무효인가요? 무효는 내비둬도 무효예요. 주장 안 해도 무효거든. 와이프가 신랑이 첩계약 맺었어. 첩계약인데 여자는 뭘 맺었다고 그래야 되지? 바람났어, 좌우지간.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뭐 첩계약 맺었어 하고 이야기할 때 본처가 그거 무효야 하고 주장해야 무효가 되나요? 아니에요. 첩계약 맺는 동시에 무효가 되는 거거든. 주장 안 해도 무효라고. 근데 무효에 대한 실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데 취소는 일단 유효거든. 유효니까 취소를 안 하면 계속 유효가 돼 버린다고. 그럼 취소를 누군가 주장해야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든. 그 취소권자는 140조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러한 사람만 취소할 수 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이해돼요? 이게. 그럼 무효는 가끔가다 그 말 나오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이건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럼 취소는 10명이거든. 취소권자가. 10명인데 제가 항상 거기 140조를 이야기할 때 취소 파트를 이야기할 때 4명은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거든요. 혹시 기억나요? 4명이? 뭐 기대는 많이 안 해요. 그냥 이게. 그래서 취소권자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안 쓸 겁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무대리는 원래 취소권이 없는데 숙권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속인, 포괄승계인도 취소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놈이 특정승계인이에요. 특정승계는 웬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돼요.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을 갖습니다 해가지고 10명 중에 4사람은 기억을 좀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가요. 꼭 제가. 그래서 나중에 가면 나올 거고요. 자, 이건 뒤에가 나오니까 바로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목적으로 올 건데, 자, 여기 오고 있네.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성립요건, 효력요건 봤어요. 의의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고, 종류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아니죠. 채권행위, 처분행위, 이런 게 나왔었던 거고, 성립요건, 효력요건, 우린 효력요건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조기, 허대, 동의, 이런 식으로. 자, 목적을 보는데 왜 목적이 나오냐면, 이게 참 논리정연해요. 엄청나게. 디테일하면서 논리정연하거든요. 여기 목적 나오잖아요. 요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빼버린 거야. 요 위에 있습니다. 요 위에 당사자가. 근데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는. 요게 빼버리고 목적이 여기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요 법률행위 다 끝난 다음에 요 순서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인데 우리가 아까 매매가 됐을 때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매매가 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파는 1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그럼 매매에서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요? 이건 목적이 뭐였어요? 을의 입장에서는 재산권, 요 소유권 이전이 목적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대금이 목적이거든요. 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면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일 날 잔금을 칠할 건데 계약을 체결할 때에 반드시 목적이나 이 대금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 아니면 요 이행기까지 요걸 변제기라고 하거든요. 변제기까지 목적과 요 대금이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럼 언제까지 정해져 있으면 되는가요? 이런 걸 묻는 거라고. 지금 목적이. 그게 확정이에요. 확정이. 그 다음에 요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실현 가능성 여부를 묻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수입상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바나나 같은 걸 사가지고 납품을 해요. 이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나나에서 독극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야, 필리핀에서 오는 바나나는 2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치가 떨어져요. 그럼 바나나를 수입해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 게 이제 불능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법률적 불능이라고 해서 불능으로 다룹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적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넘어서 행위했을 때 이것도 용납이 되느냐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적법성 여부 그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 목적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얘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여기에 보면 요 사회적 타당성 요놈하고 여기 밑에 누가 나오냐면 이중매매가 나오거든요. 이중매매 그다음에 요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 세 놈 중에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이 사회적 타당성 무조건 나오고 이중매매나 불공정이 작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안 나왔어요. 얘는 하나 나올 거고 이건 분명히 조심을 하고 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들이에요. 지금 요것들이. 자, 그럼 이제 법률이 목적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목적인데 목적은 뭐 해야 돼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해야 돼요. 여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효과는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사유예요. 이건요. 자, 물어볼까요? 법률의 목적은 적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률행위가 성립됩니다. OX. 자, 다시 법률행위 목적은 적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된다. OX. X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적의 적법성은 성립이 아니라 효력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목적만 되어 있으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갑과 을 간에 첩계약을 맺었습니다. 첩계약을. 그러면 효력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감, 남 있죠. 주체.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의사표시 있었죠? 그럼 성립은 되지만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 따져봐야지.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하고 을, 여가 첩계약을 맺었다.
집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청약, 승낙 그럽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동거가 목적이 될 거고 여자 입장은 집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첫 계약은 유효라고. 그럼 첫 계약은 유효인데 이 목적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됐고 가능해, 안 해? 가능하죠. 적법이 아니요. 적법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적법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게 적법이란 건 첫 계약을 맺으면 무효라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 자체가 없어서 적법성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여기서 걸리는 거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그래서 이 첫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일부 일처제를 따라가기 때문에 배우자 있는 자가 첫 계약을 맺으면 사회 질서나 그 선풍기에 위배돼요. 선량한 풍속을 위배한다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여기에 보면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인데 법률행위 목적은 가능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라는 것은 효력 요건이지 성립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요. 그럼 내가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이건 효력 요건이지 왜 성립 요건이에요? 이건요. 당사자만 있으면 되고 당사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분명히 효력 요건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렇죠? 아까 칸막이 나눠가지고. 그럼 의사 표시는 일치해야 됩니다. 효력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이건요. 의사 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효력 요건,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라고. 아니, 두 개 나눴잖아요, 박스로요. 자, 기억이 안 나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5분만 뒤로 가면 됩니다. 5분밖에 안 됐으니까. 자, 목적은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을 말한다. 자, 먼저 확정성을 먼저 보는 거잖아요. 확정은 뭐로 돼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장차 확정할 표준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을 파란색 별표시,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사후가 언제예요? 이행기입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그럼 계약 체결 당시가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여기가 법률 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X가 되겠죠?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2번, 계약법에서 1번 기출된 지문이에요. 3번. 근데 너무 쉬우니까 그냥 읽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두 번째 가능 한번 가볼까요? 가능. 자, 가능이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능이다라고 돼 있죠. 가능. 가능도 제가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미 계약법을 먼저 끝내버렸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가능은 말 그대로 뭐라고 했어요? 이건요. 실현의 가능성을 말해요. 여기 하나만 더. 혹시 일시적 불능은 불능일까요? 아닐까요? 가능의 반대가 불능이에요. 가능의 반대가 불능인데 일시적으로 불능하대요. 일시적 불능은 불능일까요? 불능이 아닐까요? 일시적 불능은 불능일까요? 불능이 아닐까요? 아니겠지.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체가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정체가 돼요. 그럼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니까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다, 불능이 아니다. 불능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불능이다, 불능이 아니다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할 때요. 이때 뭘로 판단하냐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이 불능이다 그러면 얘는 불능으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이 불능이면 불능이에요. 그래서 불능은 사회 통념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 드는 건 아니에요. 옛날 민법 교수님이 줬던 건데 그 한강에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렇죠? 찾아주면 돈 얼마 주겠다. 계약할 수 있죠. 그래서 뭐 달나라도 가는 세상인데 그걸 못 찾겠냐고 뭘 앞뒤 맞고 그죠? 그다음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채로 걸르면 될 거 아니야. 은혜가 나오지 않게 해서 한 10년간 한 10,000명 투입해가지고 그럼 일반인들 그걸 본다면 최소한 8, 9명은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 그게 사회통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찾을 수는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으로 미친 짓이다. 그럼 이건 미친 짓이요. 이건 불능이라고. 그래서 사회통념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통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불능이 2개가 나오잖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보이신가요? 예, 불능이 나오는데 요걸 제가 굳이 지금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요것만 해볼까? 여기다 써볼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다 이걸 해버렸기 때문에 별로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언제 했어요? 그럼 참 난감해져요. 제가 이거 이미 계약법에서 사례까지 다 풀어내고 계약 체결상 담보 책임까지 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 와서 쌩까면 얼마나 난감해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거의 다 쌩까긴 하더라고요. 배웠는데 나중에 안 배웠대요. 근데 책에는 표시가 돼 있는 거야. 별 표시까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어요. 집을 사고 파는 계약 5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잔금은 언제 주는 거예요? 6월 1일 날 잔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은 돼서 요 집 있잖아요. 집이 계약하기 전에 언제예요? 4월 30일 날 소실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봐. 5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4월 30일 날 이 집이 갑의 귀책 사이로 불이 난 거야. 무슨 문제를 물어볼 수 있어요? 똑똑해. 이걸 거의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갑의 실수로 불을 냈어요. 그러면 10중 8구 채무불이익 나오거든. 이게 갑의 불. 근데 이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에요. 그죠? 원시적 불능이니까 채무불이익은 후발적에서 나오거든. 그 구성을 모르니까 갖다 놓고 얘라 채무자가 분질렀어요. 그러면 무조건 채무불이익 따라가요. 근데 그게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무조건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이걸 원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원시적 불능은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 예, 무효란 말이죠. 무효. 그럼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성립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건데 아까 강조를 해놓으니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 달이 건너서 2시간 있다가 다시 물어보면 성립은 안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이게 습관이 참 무서운 거라, 이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2개가 있는 거죠. 하나가 뭐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담보 책임이 나온다고. 그러면 원시적 불능에서는 이 목적물이 누구 때문에 불이 났는지 중요하지 않아. 참, 자, 계약 체결이죠. 그래서 4월 30일 날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국가가 수용을 했습니다. 이런 멘트를 딱 주는 순간 위헌부담이요. 수용. 쌍방의 귀책 사유 없어. 위헌부담. 근데 원시적 불능은 위헌부담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계약 체결상 아니면 담보를 찍어야지. 이거냐. 이건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지. 그 다음에 여기 계약을 할 땐 집이 있었거든. 근데 이행 전에 집이 없어질 수 있죠. 소실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에요. 유효, 무효? 예, 유효거든. 그럼 현장에 가면 후발적 불능이란 말 안 써요. 뭐라고 나와요? 매매계약 체결 후, 이 후자를 싹 넣어놔요. 넣어놓고 뒤에 끝을에다가 무효 이렇게 갖다 놓는다고. 그럼 틀린 거지. 후가 이미 답을 줬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념만 잘 짜놓으면 60점 넘는다니까. 24개. 이 용어 정리가 안 되니까 24개를 못 넘는 거지. 용어가 잘 돼 있으면 24개가 넘어요. 이게 민법은. 용어를 먼저 개념을 추적해 나가는 거지. 언제 해제가 되고 언제 해지를 해요? 그럼 해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해제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기본 개념이거든. 그게. 자, 후발적은 나오는 게 뭐가 있어, 이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가고요? 채무 불이행. 이 귀책 사유가 누구 귀책 사유예요? 갑이라고 하면 안 되지.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그럼 누구의 이제? 채무자라고 해야지. 채무자.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이라고. 이게. 그러면 후발적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위험 부담이 나오고, 원시에서는 계약 체결과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이걸 구별하지 않고 들어가요. 다. 않고 들어가 버리니까 나중에 소속을 몰라. 전쟁이 터져도 소속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 목적물이 갑의 귀책 사유로 소실됐는데, 채무자의 귀책 소실됐는데, 뭐 예를 들면 채무 불이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엇박자가 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지, 그게. 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요렇게 요 구조를 먼저 외우시면 된다고. 아셨죠? 끝. 근데 우리는 여기 다 풀었다고. 이것도 했죠. 여기 535조. 요것도 담보책임 570조 다 했죠. 채무불이행 해제. 요거 위험부담 사례까지 다 풀었잖아요. 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으니까 계약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돼요. 거기가. 끝. 요 정도. 근데 요건 민법 총칙은 이 정도는 나오더라고. 어떤 건 나오냐면 요거요. 여기 요 무효 보인가요? 무효? 요건 나와요. 이건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계약 체결상하고 이제 일부 불능일 때는 원래 일부 불능은 뭘로 가야 돼? 전부가 무효이지만 무효이다. 맞는 거죠? 맞는 거지만 여기에 담보 책임 규정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게 574조가 수량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 그래서 나중에 가면 뭐 100평을 사고 팔았는데 몇 평밖에 안 된다? 뭐 80평밖에 안 되더라.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 요것만 나와요. 민청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인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낼까요? 아니에요.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후, 이런 멘트를 써가지고 찾게 만들죠. 이런 것들을. 그것만. 유효,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뭘로 가고, 채무불이행. 어디 가니? 귀책 사유가 없으면, 귀책 사유 없으면, 위험부담. 위험부담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채권자 위험부담하고, 채권자 위험부담, 그 다음에 채무자 위험부담이 나오죠. 그죠? 가끔 가다가 알긴 아는데, 그죠? 이게 처음에는 점을 찍거든. 공부할 때게. 이게 정말 모르겠다. 이게 점인데 나중에 이제 이걸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갖다 놔요. 근데 중간에 연결이 안 되지. 또 한 번 더 돌아가면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우, 개새끼 됐구나. 이렇게 이렇게 눈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찍어 가다가 나중에 선을 긋고 선을 긋다가 나중에 모양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들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웬만하면 수업은 들을 수 있으면 들으라는 거죠. 요게 이제 41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적법성에. 적법성에 요거 안 되는 거니? 요게 나올 수가 있다고. 잘 보면 40, 30에 두 번 나왔잖아요. 근데 34회 때 안 나오고 35회 때 안 나왔다고. 지금 36회 때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41번 나와요. 뜬금없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잠깐 요거 하고 시게요. 요거 하고, 7분만 쉬어볼게요, 제가. 자, 요렇게. 여기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민법에 강의할 때에 이 목차를 한번 정리해 주고 싶은 게 꿈인데 엄청 따분해요. 목차 정리하는 게. 그래서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다른 직렬을 가르칠 때는 이 목차 정리를 해줬거든요. 그럼 전체가 보여요. 지금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은데 수험생들이 따분해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 걸 하게 되면 따분하잖아요. 이게 오페라 같은 거 보면 아는 사람은 재미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따분하죠. 뮤지컬 같은 거 엄청 따분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은 재밌어 하는데 아는 사람은. 그거 똑같은 거지. 민법 재미없죠. 따분하지. 점수가 안 나오고. 그리고 계속 네 발음 되고 내년도 오고 내후년도 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적법성인데 요거예요. 우리는 성문법 국가예요. 그죠?
우리는 성문 거고 영민은 불문이라 그래요. 그럼 영민은 그럼 법전이 없나요? 아니요, 있어요. 왜 없어요? 연방민법 같은 거 있어요. 헌법. 연방헌법에 따라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거의 대부분 판례를 위주로 해서 형성된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몇 년도 판례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는 몇 조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면 모두 법규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단 말이야, 법에. 근데 이 법의 규정은 성질이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고 처음에 안 나와요. 강행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강행 규정. 그럼 의무 규정은 그 사회 질서와 관련된 거에 사회 질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회 질서 관계가 없어요. 이건 사회 질서와 이걸 우리가 선량한, 여기 줄여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규정을 의무 규정이라 그래. 이걸 줄여가지고 제가 요거 선풍기 긁거든요. 그럼 줄여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뒤에 나올 거예요. 이 의무 규정은 선풍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선풍기와 관계없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우리 여러분들 그 임대차에서 배웠으니까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 부담하지, 임대인이. 법에는 임대인 부담한다고. 근데 당사자가 서로 약속을 해가지고 야, 요거 임차인 부담하기로 하자. 그렇게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법에 규정된 걸 내팽개치고 새로 특약을 맺는 거죠. 그럼 이걸 위배했다는 거예요. 이걸 위배해라고 그래. 위반해가지고 위반했다는 건 새로운 약속을 했다. 약속도 안 써요. 이제 특약으로 새로운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유효 무효? 그래도 유효라고. 근데 이상하게 위반이란 글자가 나오면 이게 아닌 것 같아, 느낌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선풍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거 위반하면 돼 안 돼? 이건 무효가 돼버린 거야. 새로운 약속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힘이 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야. 그게 사회 질서예요, 그것도. 그리고 힘 약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역발산이죠. 그걸 보호해 주겠다. 계속. 그래야지 이 서민들도 올라올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강행 규정이라고. 이건 다른 특약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여기에 강행 규정 안에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 효력 규정이라는 게 있고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어. 그럼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단속 규정도 강행 규정이죠. 근데 효력 규정이 위반하면 유효 무효? 우리는 무효라 하고 얘는요. 유효인데 처벌을 받아 안 받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끄터리 무효라고 하거든. 그렇죠? 근데 효력 규정은 무효, 단속은 유효잖아. 전부 다 강행 규정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속을 정한 거야. 아,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을 말하는구나.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을 말한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어서 강행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단속 규정은 유효인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 우리 시험은 이거야. 다음 중 무효 사유는 무효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거나 다음 중 효력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41번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고. 이 문제가. 아까 우리 단독행위가 안 나오면 이것이 염두를 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이제 그럼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하고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내는 문제라고. 내가 할 게 없어 별로.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냐 못 외우냐 차이지. 자, 여기 보면 의무 규정은 뭐라고 했어요? 적용 배제가 뭐야? 위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도 유효 무효? 유효가 된다는 말이고 여기 선풍기죠. 선풍기에 관계되어 있어요. 이 적용 배제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걸 만약에 위반해버리면 뭐가 돼? 위반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만 강행 규정 안에 두 개가 있다. 효력 규정, 그 다음에 단속 규정 되어 있죠. 사법상은 유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의무법규 강행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면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애 있죠. 여기하고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애가 있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외워서 이걸 오다 가다 암기하지 마세요. 이건 암기사항 아니에요. 읽기 하는 거야. 읽기를 해서 두 번 읽으면 되겠죠? 아니, 안 되겠다. 여러분 3번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은데 3번 정도는 읽으면 느낌상에 곤란해요. 이게 요거다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걸로 가시면 돼요. 그냥 막 시간 내서 너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여기 보면 중개보수 보인가요? 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돼. 전부가 무효죠? 예, 전부 무효 그러면 X가 되고, 예, 초과 부분만 무효예요. 부분만. 그럼 요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손해배상 채권은 10년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10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내가 더 준 것 같다. 중개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들려가지고 달라고 하세요. 지금 매매 계약서는 몇 년간 보관 서류죠? 5년 보관이에요? 연구예요? 연구요. 5년이요. 정확히 해요. 내가 너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 내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닌데. 5년. 확실해요? 녹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책임도 져야 돼요. 틀리면.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자, 증권거래법상 투자 수익보장은 이런 거 있잖아요. 증권회사 직원이 우리한테 돈을 맡기세요. 그럼 수익을 내드릴게요. 손해가 생기면 회사 차원에서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런 미친 회사는 없어요. 자본주의사에서는. 원본을 보장해 준다고? 그걸 속아 넘어가는 게 바보 병신이지. 없다고요. 회사, 자본주의사에 그런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원금을 보장해 주는 회사가. 그게 무효입니다. 이건요. 그 다음 이자 제한법이 이자 이율인데 원래 예전에 이자 제한법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자 제한법이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이 됐어요. 지금은 24%까지는 아는데 지금 22%인가? 최고가? 지금 시중은행이 아마 4점 초반대일 거야. 지금 현재. 이 이율이. 대출 받으면 1억에 대한 4점 초반대를 주는데 최대 22%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거지. 넘으면 무효입니다. 단 옛날에는 그랬는데 5천 원 미만원은 100% 부과해도 괜찮아요. 만 원 빌리면 만 원 안 된다. 5천 원 빌리면 만 원. 100% 부과해도 이자가 만 원이잖아요. 아니 5천 원 미만은 마음대로 부과해라고요. 알겠죠? 100%도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초과 이율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보인가요? 명의신탁은 강행법규 무효예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 무효.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같은 거 운동장 팔아먹을 때는 주무관청, 교육부 장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고 공무원이 국유재산 처분하는 거 안 돼요. 취득하는 거. 자기 이름도 안 되고요. 자기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타인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타인 이름으로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고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생략 등기 한번 봐볼까요? 중간생략 등기는 여기까지 하면 8개죠. 8개 보이신가요? 8개. 요거 다 쓴 거야.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다 써놓은 거라고. 예, 자, 먼저 첫 번째. 중간생략 등기는 아시죠? 유효, 무효? 유효지. 이건 처벌하는 거잖아요. 예, 갑이 집이 있고 을 매매를 했습니다. 등기 넘어와야 되죠. 병 넘어왔습니다. 매매 넘어왔죠. 그럼 등기는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어요? 1번 갑, 2번에 을, 3번에요. 병으로 가는 거지. 순차로 간다면 이게 몇 조에 있는 거야? 186조에다가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거든. 186조가 원래. 근데 얘가 주거나 세금 때문에, 그죠? 세금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1번에 갑, 2번에 뭘로 와요? 병으로 와서 등기가 넘어온 거야. 얘한테 이미 이렇게. 그럼 이 등기 자체를 무효로 해서 등기만 말하는 거야?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 자리 아닐까? 등기가? 그럼 굳이 이 등기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등기관이 짜증낸단 말이야. 그러면 그 등기는 일단은 그대로 유효로 하고 요 놈만 좀 족치자. 요거 자, 이게 처벌하자 이거지. 족치자 그런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쓰려고 하니까. 자, 요렇게 가도 이 자리고 이렇게 가도 이 자리잖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실체관계 부합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갈 사람한테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요런 건 어때요? 요런 거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요.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해요. 그럼 신축자는 이걸 팔아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 그럼 주택법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건축법은 사용 승인을 받으면 되잖아요. 승인을 받을 때에 준공검사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질 때에 매수자 앞으로 받는 거야. 이게 매수자 앞으로. 허가는 예로 받았지만 준공은 예로 받는다고. 그럼 건축물 관리 대장상 명의자가 얘예요. 그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건축물 관리 대장을 첨부하게 돼 있다고. 그럼 이 최초의 소유자거나 그 상속자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공시법에. 시험에 나올 거야. 그러면 이때 얘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린다고. 그럼 이걸 뭐야? 이 머리를 잘라본 거지.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 그래. 요걸. 그럼 여기다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하나. 얘 앞으로 보존 등기 하나. 실체 관계는 부합하죠. 갈 사람한테 갔으니까. 그래서 요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무효. 얘도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실체 관계 부합되니까. 요건 1인 매매 놔두고 요거 같아 놔서. 미등기 전매도 같은 멘트예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보시면 되고.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먹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고. 전매 행위 금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는데 옛날에 요게 뭐냐면 5년간 팔지 마세요. 3년간 팔지 마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매 제한. 근데 팔아버렸어. 팔았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유효무효. 유효지만 처벌은 받아 안 받아? 받아. 처벌이 뭐 교도소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과태료, 벌금 이게 처벌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잘 나오죠. 개공. 개공. 참 개공도 처음 들어봤다 이게. 자, 개공이 중개사 의뢰인 직거래 하는 거잖아요. 이거 3-3이잖아요. 이건 또 아니죠, 뭐 나도. 이게 여기 나면 그 과태료 벌금에서 3-3을 다 외워버리면 1-1이거든. 3-3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 힌트가. 3-3을 외우면 나머지 쉬워. 이것부터 외워야 되는 거야. 과태료 벌금을. 근데 내가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룸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원룸을. 내 소유야. 그럼 내 원룸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내가 거래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걸리면 이게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내가 중개사를 하고 있는데 내 건물의 임대차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 식상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죠? 내가 다 하지. 그런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옆에서? 내가 건물주다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보일 거 아니야. 가진 건 자랑하고 싶거든 다. 그죠? 그때 찔르면 돼. 찔러가지고 그 사람이 벌금 맞게 하면 내가 담당할 거 아니야. 농담이에요 이거. 직접 거래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암암리 다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허위기재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때 뭘로 물려줘요? 증여. 살아있으면. 죽으면 상속이잖아요. 그럼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요. 그럼 증여세가 비싸죠. 그러니까 이걸 뭘로 갈아가지고 매멸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되면 유효무효. 유효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우연히 보인가요? 우연히 일회성이죠. 그냥 고마우니까 수수료 줬던 거야. 유효무효? 유효. 근데 이걸 업으로 하면 돼, 안 돼? 업으로. 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업이 돈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공짜로 하는 거야. 공짜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면 이것도 업이야. 하면 안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오늘 차를 샀어. 오늘 첫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붙네. 그죠? 그러면 과실치상이 아니에요. 업무상 과실치상이야. 한 번 했다 하더라도. 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형벌이 무거워지거든, 그러면. 그런 거예요, 똑같이.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우연히. 이게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 8개 하고 요 앞에 7개 2개를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읽으라고. 읽으면 되죠 뭐.
그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보이신가요? 네, 요건 중요하죠. 이제 이건 매년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